사랑하는 이등병 손주의 면회를 위해 반나절을 걸려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한 장교에게 폭언을 들으며 심지어 물폭탄 테러까지 당하면서 면회를 거부당하게 되고, 이후 할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3스타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부대로 나타나면서 그 대위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의 정점, 바람마저 소금기를 머금고 후텁지근하게 달라붙는 강원도 속초의 장사동 포구. 동해의 거친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삶의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그곳에 강여울 할머니가 살았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거친 바닷바람과 짠물이 새겨놓은 세월의 훈장이었고,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은 한평생 굳은 살이 마를 날 없었던 고된 노동의 증거였다. 새벽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밤늦도록 그물을 손질하고 해풍에 꾸덕하게 말라가는 명태와 오징어를 뒤집는 것이 그녀 일상의 전부였다. 남편을 일찍 바다에 묻고 외동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딸 내외마저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핏덩이 외손주 최하늘 단 하나뿐이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세상 그 자체였다. 할머니는 갯일로 번 쌈짓돈을 아낌없이 손주의 입에 털어넣으며 키웠다. 자신의 등골이 휘는 것은 몰라도 손주의 기가 죽는 것은 볼 수 없었다. 하늘이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구김살 없이 맑게 자랐다. 할머니, 내가 나중에 커서 저 바다보다 더 큰 집 지어줄게. 하고 외치며 할머니의 주름진 뺨에 제 뺨을 부비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이가 배치받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하고 춥기로 소문난 곳,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을지부대였다. 산악부대라는 별명처럼 사방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산으로 둘러싸인 최전방. 속초에서 인제는 지척처럼 가까운 거리였지만 할머니에게 그곳은 아들이라도 떼어놓은 듯 아득하고 낯선 땅이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하늘이의 첫 편지에는 할머니, 여기는 공기 말고는 다 힘들어요라는 너스레가 섞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행간에 숨은 손주의 고됨을 읽었다. 훈련소 퇴소식 때 보았던 앳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가봐야 제. 내 새끼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마음이 놓이지. 그렇게 면회를 결심한 날부터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낡고 색바랜 달력의 토요일 칸에 그녀는 까만 연필로 진하게 동그라미를 쳤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짠 바닷물과 씨름해온 그녀의 눈은 침침했고 무심코 그은 동그라미는 토요일이 아닌 바로 그 전날 금요일 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까맣게 모른 채 오직 손주에게 먹일 음식 장만에만 몰두했다. 하늘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장사동 포구 엎한장을 돌며 가장 실한 황태를 골랐다. 인제의 차가운 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노랗게 잘 마른 황태. 그것을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직접 담근 고추장과 조청으로 매콤달콤하게 양념해 볶았다. 여기에 강원도 산자락에서만 나는 향긋한 곤드레 나물을 듬뿍 넣고 갓 도정한 쌀로 밥을 지었다. 밥만 먹어도 향긋한 내음이 입안에 퍼지는 곤드레밥. 그리고 이른 봄부터 볕 좋은 날만 골라 말려두었던 시래기를 푹 삶아 집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끓여낼 된장찌개 거리까지. 음식 하나하나를 보자기에 싸고 또 싸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고된 기색 하나 없이 설렘과 기쁨만이 가득했다. 이 보따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을 손주를 생각하면 며칠 밤낮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면회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나섰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인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미시령 터널의 어둠을 뚫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창밖의 풍경은 익숙한 바다 대신 낯선 산의 연속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깊은 계곡.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우스갯소리가 왜 나왔는지 실감이 났다. 저런 산골짜기에서 내 새끼가 고생하는구나. 할머니의 마음이 짠해졌다. 버스는 몇 시간을 더 달려 인제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낯선 터미널에 할머니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시 부대 근처까지 가는 농어촌 버스로 갈아탔다. 버스 안에는 자신처럼 군인 아들을 보러 가는 듯한 아주머니 몇몇이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주말을 맞아 화려하게 포장된 피자와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의 투박한 보자기 꾸러미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이 보따리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그 자체였으니까.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 12사단 예하부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걸었다. 쨍한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뜨겁게 내리쬐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다. 저 모퉁이만 돌면, 저 위병소만 지나면 꿈에 그리던 손주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오늘이 군부대의 철문이 그 어떤 빗장보다도 굳게 닫히는 평일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무참히 짓밟을 썩어 문드러진 혀를 가진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 인제 12사단 을지부대 예하대대의 위병소. 한여름의 태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이병과 이일병은 방탄모 안에서 줄줄 흐르는 땀을 훔치며 연신 인상을 찌푸렸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무료하고 숨막히는 오후 그들의 시야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커다란 보자기 꾸러미를 양손에 힘겹게 들고 언덕길을 오르느라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이병이 먼저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다. 하이고 군인 양반. 여가 최하늘 이등병 있는 부대가 맞지라우? 강여울 할머니는 가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손주 이름을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네, 맞습니다만. 김이병과 이일병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라 일반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면회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뭐시라고?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었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 꾸러미가 땅으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속초에서부터 꼬박 반나절을 걸려온 길이었다.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절망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날짜를 잘못 봤는갑다. 저군인 양반. 그럼 우리 하늘이 얼굴만 잠깐, 진짜 잠깐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면 안 될까? 이 음식만이라도 전해주고. 할머니의 애원에 두 병사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규정은 규정이었지만 저토록 간절한 노인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였다. 야, 근무 안 서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위병소 안에서 강철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위병소 책임 장교인 윤지석 대위였다. 그는 막 순찰을 돌고 오는 길이었다. 땡볕에 얼굴은 벌겋게 익었고 빳빳하게 다린 전투복은 땀으로 축축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짜증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웬 잡상인이라도 왔나? 위병소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충성. 대위님, 그게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손주분 면회를 오셨는데 날짜를 착각하셔서. 김이병이 황급히 보고했지만 윤 대위는 그의 말을 칼같이 잘랐다. 그의 싸늘하고 오만한 시선이 강여울 할머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쳤다. 낡고 해진 옷,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촌스러운 보자기 꾸러미.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할망구,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군부대는 당신 같은 무식한 늙은이들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경로당이 아니야.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도 없어. 할망구. 무식한 늙은이.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에 강여울 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그를 잘 몰라서. 그를 모르면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와서 사람 귀찮게 해. 당신 같은 인간들 하나하나 봐주다 보면 군 기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윤 대위의 고함에 할머니는 몸을 움츠렸다. 그때 그의 코에 보자기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가 닿았다. 황태조림의 매콤달콤한 냄새와 곤드레밥의 구수한 향이었다. 그러나 윤 대위의 신경질적인 후각에 그 냄새는 시큼한 악취일 뿐이었다. 아, 씨발. 이게 또 무슨 쉰내야? 그는 인상을 구기며 할머니의 보자기 꾸러미를 발길로 툭 찼다. 이딴 쉰내 나는 걸 돼지 새끼 주려고 가져왔어? 군인들 짬밥이 니년이 싸온 쓰레기보다 10배는 낫겠다. 대답 안 해? 니년. 쓰레기.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심장에 난도질하듯 박혔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라.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그 더러운 짐짝 당장 치워. 부대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여기가 쓰레기 처리장이야? 그는 옆에 서 있던 이 일병의 수통을 와락 낚아챘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물을 강여울 할머니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촤아그. 미지근한 물줄기가 할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온 외출복이 흠뻑 젖었다. 대가리 좀 식히고 꺼져, 냄새나니까. 윤지석 대위는 수통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악을 썼다. 김이병과 이일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집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린치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여울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했다. 서러움, 모멸감, 분노,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를 휩쌌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하고 믿음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접니다. 강철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지로 참고 있던 할머니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강철아, 흐흥나다.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 군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는 3군단장인 육군 중장 최강철을 필두로 예하 사단장들과 군단 참모들이 모두 모여 중요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강철 중장은 강철이라는 이름처럼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강직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살아있는 야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회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에서 조용한 벨소리가 울렸다. 사적인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 회의였지만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어머니였다. 평생 단 한 번도 작전 회의 중에 전화를 건 적이 없으셨던 어머니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잠시 중단. 낮고 힘있는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접니다. 강철입니다. 회의 중인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처절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강철아, 흐흥 나다. 최강철 중장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다. 태산 같은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꽂혔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 하늘이 보러 인제에 왔다가 부대 앞인디. 어머니의 말은 울음에 끊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철은 조각난 단어들을 맞추며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날짜를 착각해서 면회를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어떤 장교가 이 늙은이한테 쌍욕을 퍼붓고 머리에다가 물을 부었다. 강철아, 나 너무 춥다. 마음이 너무 시리고 춥다. 쌍욕. 머리에 물을 부었다. 춥다. 최강철의 머릿속에서 이 세 단어가 무한히 증폭되며 거대한 분노의 폭풍을 일으켰다. 평생을 동해에 거친 바다와 싸우며 자신을 키워낸 세상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춥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보다도 차갑게 변했다. 집무실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노가 극에 달해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만 들으십시오. 그 부대 12사단 맞습니까? 맞다. 을지부대라고. 어머니께 그 짓을 한 장교 계급과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위라고 윤지석이라고 다른 군인들이 그랬어. 12사단 을지부대. 윤지석 대위. 최강철은 그 이름을 뇌리에 새겼다. 그의 시선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12사단장에게로 향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은 자기 예하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직감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집무실의 모든 장성들을 향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12사단장에게 다가갔다. 소장, 그대는 나와 함께 가야겠다. 예, 군단장님. 내 어머니께서 바로 자네가 지휘하는 12사단 위병소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셨다. 자네 사단 소속의 윤지석 대위라는 자가 내 어머니의 머리에 물을 부었다고 하더군. 사단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최강철은 옆에 선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군단장 전용 헬기 띄워. 목적지는 12사단 55대대 위병소 앞. 5분 내로 이륙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연락해. 특수임무대를 동원 윤지석 대위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을 즉시 보존하라고 지시해.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녹취하고 그 어떤 회유나 협박도 용납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강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3군단 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의 긴급 출동 명령. 그것도 헌병 특임대까지 동원한 출동이었다. 군단장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몇 분 후 두두두두두. 군단 사령부 헬기장에서 군단장 전용 지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그 뒤를 헌병 특임대 병력을 태운 기동 헬기가 따랐다.
강원도 인제의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두 대의 헬기는 복수를 다짐하는 거대한 강철 매처럼 12사단 위병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그 시각 위병소의 윤지석 대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재수 없는 늙은이 하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그저 인근 부대의 훈련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머리에 물을 뿌리며 모욕한 할망구의 아들이 자신이 속한 3군단의 모든 장병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군단장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별이 지금 자신을 겨냥해 빛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이명 같은 소리였다. 윤지석 대위는 귀찮다는 듯 귀를 후볐다. 그러나 소리는 점차 커져 묵직한 공기의 진동이 되어 고막을 때렸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위병소의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하늘. 소리의 진원지는 하늘이었다. 윤대위는 인상을 찌푸리며 위병소 밖으로 나갔다.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지휘 헬기 UH-의육십과 그 뒤를 따르는 기동 헬기 KUH-1 수리온과 인제의 푸른 하늘을 찢으며 위병소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훈련 비행이 아니었다. 명백히 이곳을 목표로 한 살기를 품은 강습이었다. 뭐야 저거? 위병소의 김이병과 이일병은 새파랗게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선두 헬기의 동체에 그려진 선명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그것은 이곳 12사단을 넘어 강원도 동부전선의 모든 부대를 총괄하는 제3군단의 지휘관 군단장의 표식이었다. 군단장님? 윤지석 대위의 뇌리가 하얗게 비는 것과 동시에 지휘 헬기는 모든 규정과 상식을 무시한 채 연병장이 아닌 위병소 앞 도로에 거칠게 착륙했다. 콱콱콱쾅. 프로펠러가 일으킨 강력한 후폭풍이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몰아쳤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시야를 가렸고 윤대위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렸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12사단장, 즉 윤대위의 사단장이었다. 별 2개를 단 소장은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헬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강철 같은 냉기와 분노를 온몸에 휘감은 사내가 땅을 밟았다. 제3군단장 육군 중장 최강철이었다. 최강철 군단장은 사단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는 윤지석 대위를 벌레 보듯 지나쳤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위병소 정문방, 흠뻑 젖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는 한 명의 노인을 향해 있었다. 그의 어머니 강여울이었다. 최강철은 어머니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과 옷, 그리고 그 모든 수모를 담고 있는 공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의 최고 지휘관 삼성 장군 최강철이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먼지 나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이 녹아내리는 듯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젖은 얼굴과 머리카락을 손수 닦아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강여울 할머니는 그제야 굳어있던 동공에 초점이 돌아오며 자신의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았다. 강철아. 아무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모멸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강철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보자기 꾸러미를 직접 주워들었다. 흙먼지가 묻고 한쪽이 터져 내용물이 조금 새어나온 그 꾸러미. 그는 꾸러미를 고쳐들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향하던 모든 온기는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지옥의 악마도 고개를 저을 법한 서늘하고 무자비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시선은 윤지석 대위에게로 향했다. 윤 대위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저 할머니가 자신이 할망구라 부르며 머리에 물을 부었던 저 노인이 군단장님의 어머니였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악몽이어야 했다. 최강철 군단장은 윤지석 대위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공중에 떠있던 기동 헬기를 향해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신호였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복면으로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굵은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하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속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윤지석 대위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꼼짝 마. 특임대 팀장이 윤 대위의 가슴에 K-원어 소총의 총구를 겨누며 외쳤다. 윤 대위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관을 현 시간부로 직속상관 모욕 및 폭행, 대민 위법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상관 모욕이요? 제가 누굴? 윤 대위가 멍청하게 되묻는 순간 특임대 팀장은 턱짓으로 최강철 군단장과 그의 어머니를 가리켰다. 저분이 바로 귀관이 모욕한 직속상관, 군단장님의 어머님이시다. 윤지석 대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엎드려. 특임대원들의 거친 손길이 그의 목을 내리눌렀다. 그의 몸은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다. 양팔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얼굴은 자신이 뱉었던 오물 같은 말들보다도 더 더러운 흙먼지 바닥에 비벼졌다. 아, 안 돼,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그의 비명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 대원이 그의 머리에 검은색 두건을 거칠게 씌워 시야를 차단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 순간 윤지석 대위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도 방금 이 두건처럼 완벽한 암흑 속으로 처박혔다는 것을. 그의 찬란했던 장교로서의 삶은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장나고 있었다. 위병소 앞은 이제 완벽하게 군단장과 그의 헌병대에게 장악되었다. 최강철 군단장은 사단장에게 지시하여 충격에 빠진 어머니를 자신의 차량으로 모셔 잠시 안정을 취하게 했다. 어머니의 시야에서 이 더럽고 끔찍한 광경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두 명의 헌병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무릎 꿇려 있는 윤지석 대위가 있었다. 검은 두건이 씌워져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최강철은 당장이라도 저자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기로 했다. 그는 먼저 사색이 된 채 곁에 서 있던 12사단장에게 말했다. 소장. 예, 군단장님. 저자는 자네 부하일세. 자네가 직접 물어보게. 어쩌자고 일개 대위 따위가 하늘 같으신 내 어머니께 그따위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자네의 지휘 방침이 원래 그런 것인지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보게. 그것은 12사단장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질책이었다.
부하의 죄는 곧 지휘관의 죄. 최강철은 사단장에게 그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단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무릎 꿇은 윤지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지석 대위, 고개 들어. 이 천인공노할 놈아. 내가 어찌 감히 군단장님 어머님께 내 놈은 군인도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바른대로 고하지 못해. 두건 속에서 윤지석의 변명이 읍소처럼 새어나왔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단장님. 그저 원칙에 따라 부대 기강을 확립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원칙?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최강철 군단장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윤지석의 앞에 쪼그려 앉아 두건 너머의 눈을 마주 보려는 듯 속삭였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연로하신 어머니의 머리에 물을 붓고 그분이 평생을 바쳐 만든 음식을 쓰레기라 모욕하는 것인가? 그 원칙은 어느 나라 군법에 명시되어 있지? 내 놈의 썩어 빠진 인성을 가리는 허울 좋은 핑계가 아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옆에 선 헌병에게 명령했다. 이 부대 최하늘 이등병. 지금 당장 여기로 데려와. 몇 분 후 훈련복 차림의 최하늘 이등병이 영문도 모른 채 위병소로 달려왔다. 그는 삼촌인 최강철 군단장과 사단장, 그리고 중무장한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중대장을 보고 경악했다. 충성, 이병 최하늘. 부르셨습니까? 하늘아, 이리 오너라. 최강철은 조카를 불렀다. 하늘이가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차에서 할머니를 모셔왔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할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누가 그랬어, 누가? 하늘이는 할머니의 젖은 옷과 상처받은 얼굴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윤지석 대위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개새끼야. 내가 사람이냐? 우리 할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헌병들이 급히 그를 제지했다. 최강철은 분노로 떠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음식 꾸러미를 풀었다. 흙먼지가 묻고 엉망이 된 황태조림과 곤드레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지석 대위의 머리에 씌워진 두건을 거칠게 벗겨냈다. 갑작스러운 빛에 윤 대위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비참한 몰골이었다. 최강철은 그 눈앞에 음식 꾸러미를 들이밀었다. 보아라.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이것이 내 놈이 쉰내 나는 쓰레기라 모욕했던 것이다. 이 안에는 내 놈 같은 버러지 새끼는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다. 눈 똑똑히 떠서 봐라. 이게만도 못한 놈아. 그는 시선을 돌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할머니와 손주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분들을 보아라. 저 눈물이 내 놈이 주둥이로만 짓거리던 국가이고 내 놈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국민이었다. 그런데 내 놈은 그 국가를 향해 침을 뱉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고작 내 놈의 하찮은 자존심과 뒤틀린 성질머리 때문에. 최강철은 윤지석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내 놈에게는 군복을 입을 자격도 이 땅에 서 있을 자격도 없다. 그는 윤지석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곁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12사단장을 향해 마지막 선고와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최강철 군단장의 시선은 이제 윤지석이 아닌 12사단장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내 부하는 내 손으로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소장. 예, 군단장님. 저놈의 어깨에 붙어있는 저 철조가리가 내 어머니의 눈물보다 무겁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것이 저놈의 어깨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최강철은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 손으로 직접 떼어내게. 그것은 사단장에게 내리는 가장 굴욕적인 명령이었다.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죄를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것. 그러나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지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전투복 어깨에 붙어 있는 대위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찌그.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가 한 장교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렸다. 윤지석의 어깨에서 떨어진 대위 계급장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흙먼지 속에 파묻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최강철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본 뒤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자를 즉시 군단 헌병대 영창의 독방에 수감한다. 그의 목소리는 법전 그 자체였다. 군 검찰은 오늘부로 이자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검토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준비해라. 상관 모욕, 초병 폭행, 대민 위법 행위, 직권 남용은 물론 과거의 모든 복무 기록을 이잡듯 뒤져서라도 추가적인 비위를 찾아내. 나는 이자가 다시는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도 이 자리에서 끝장내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파면 선고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의 선포였다. 끌고 가. 그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은 축 늘어진 윤지석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헬기로 향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명과 흐느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소동이 끝나고 최강철은 위병소에 남아있는 장병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모두 잘 보았을 것이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낮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지 않는 마음의 무게다. 우리의 총구가 적이 아닌 우리의 부모와 형제인 국민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아닌 무장한 폭도에 불과하다. 오늘 이를 뼈에 새기고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의미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말도록. 그의 말은 그날 이후 3군단 전체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 시각 헬기에 실려 군단 헌병대로 이송된 윤지석은 차갑고 어두운 독방에 던져졌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완벽한 고립과 암흑 속에 갇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충격과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어둠 속에서 그의 이성이 조금씩 돌아오자 지옥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뱉었던 끔찍한 말들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할망구, 니년 쓰레기. 할머니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붓던 자신의 잔인한 손길. 공포에 질려 떨던 할머니의 눈동자. 분노로 울부짖던 이등병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군단장의 경멸적인 눈빛. 마지막으로 사단장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뜯겨 나가던 자신의 계급장까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난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최강철 군단장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끝장낼 작정이었다. 군 교도소에서 수년을 썼고 사회에 나와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찍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후회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저 날이 덥고 짜증이 나서 만만해 보이는 노인에게 화풀이를 했을 뿐인데 그 대가가 자신의 인생 전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절망 속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불운을 탓하는 마음을 넘어선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오만하고 잔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 마주보고 있었다. 이것은 반성이나 속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고통의 시작, 기나긴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실감하게 될 것이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인제의 산들을 뒤덮었던 짙은 녹음은 어느새 빛바랜 갈색으로 변해갔다. 제3군단 헌병대 영창의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윤지석은 시간의 흐름을 오직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빛의 각도와 배식구로 들어오는 하루 3번의 식사로만 가늠할 뿐이었다. 그에게 내려진 군 검찰의 구형은 가혹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목이 동원되었고 군사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군단장의 의지가 곧 법이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나 다름없었다. 희망도 미래도 변명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과 자기 혐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뱉었던 오물 같은 폭언이 메아리치고 할머니의 머리 위로 물을 붓던 자신의 손이 괴물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철 같은 군단장의 차가운 눈빛.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영혼이 잿빛으로 완전히 타들어가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교도관이 쇠창살 너머로 편지 한 통을 던져주었다. 그는 시체처럼 누워있다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변호사가 보낸 절망적인 소식이겠거니 생각하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강여울. 그 할머니였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저주일까 아니면 마지막 확인 사살일까? 그는 공포에 질려 몇 시간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처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 최강철 군단장에게 직접 쓴 탄원서의 사본이었다. 그는 숨을 참으며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글씨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강철이에게. 이 늙은 어미가 펜을 드는 것은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기 위함이다. 내가 어미를 위하는 그 깊은 마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그날 내가 이 어미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을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든든했다.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아들아, 어미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내가 그 젊은 장교를 단죄하는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느냐. 어미가 당한 수모에 내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꼬. 허나 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은 이 어미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란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바다를 보면 말이다. 성난 파도가 제 아무리 거대한 바위를 매일같이 때려도 결국 부서지는 것은 바위의 날카롭게 모난 부분이더구나. 수십 년, 수백 년 파도를 맞다 보면 그 모난 바위는 어느새 둥글고 매끈한 조약돌이 되어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바위 전체를 뽑아내어 없애버리는 것은 바다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 윤대위라는 젊은이도 그랬을 게다. 그날따라 유난히 덥고 삶의 모진 파도가 그를 거세게 때려 마음의 한 부분이 날카롭게 목아나 있었겠지. 하필이면 그 모난 부분에 이 늙은 어미가 부딪힌 것이고, 물론 그 젊은이의 잘못이 크고 받아야 할 벌이 왜 없겠느냐. 하지만 그 모난 부분 때문에 바위 전체를 뽑아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니? 아들아, 진정한 강함은 부러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데 있다고 나는 믿는다. 강철은 단단하지만 언젠가는 부러지는 법이다. 하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스스로를 정화하며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내가 강철 같은 장군이 되기보다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지휘관이 되기를 이 어미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니 부디 이 늙은 어미의 청을 들어다오. 그 젊은이를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번 주어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어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이것이 이 어미의 유일한 바람이다. 너의 어머니 강여울이. 윤지석은 편지를 다 읽고 망연자실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군단장의 분노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그 분노의 원인이었던 할머니 자신이었다. 자신을 향한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더 넓고 위대한 지휘관이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부산물로 자신의 구명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비루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기분 나쁨을 참지 못해 한 노인의 존엄을 짓밟았지만 그 노인은 자신의 아들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품어 안으려 하고 있었다. 그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 앞에서 그의 죄는 더욱 무겁고 추악하게 느껴졌다. 아!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전의 눈물과는 달랐다. 자기 연민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깨달은 자가 흘리는 정화와도 같은 눈물이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독방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만에 하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이 편지에 담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었다. 설령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그는 남은 생을 이 편지를 기억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의 기나긴 지옥에 바다로부터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고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는 최강철 군단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몇 시간째 그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의 서툴지만 힘있는 글씨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강철은 부러지지만 바다는 영원하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의 신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물에 젖은 채 떨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 하늘이 무너진 듯 울던 조카의 얼굴.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 윤지석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3군단 전체가 아니 국군 전체가 그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결정을 번복한다면 자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강철이라는 그의 명성에도 금이 갈 터였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소원을 아들 된 도리로서 거역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신념과 명예, 그리고 아들로서의 도리.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전용차를 타고 직접 군단 헌병대 영창으로 향했다. 차가운 면회실. 최강철은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윤지석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몇 달 만에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함으로 번뜩이던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날카롭던 턱선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강철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서. 최강철의 짧고 단호한 명령에 윤지석은 엉거주춤 선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강철은 어머니의 탄원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내 어머니께서 이런 것을 보내셨다.
내 놈이 살려달라고 편지라도 보내 애원했나? 그것은 시험이었다. 만약 윤지석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명을 하거나 어머니의 자비를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기색을 보인다면 그는 즉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예정대로 그의 인생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지석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감히 할머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저는 할머님과 이병에게 평생을 가도 갚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의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가식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체념과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최강철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깊게 가라앉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말했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간 돌멩이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분노와 처벌이 하지 못한 일을 어머니의 편지 한 장이 그 바다 같은 용서가 해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옳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최강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윤지석은 느끼지 못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윤지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평생을 가도 나는 내 놈이 내 어머니께 저지른 짓을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그는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의 자비가 내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오늘부로 불명예 전역 처리된다.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지하고 집행유예 형식으로 사회로 복귀시켜주겠다. 군인 윤지석은 여기서 죽는 것이지만 인간 윤지석에게는 한 번 더 살아볼 기회를 주는 게야. 내 어머니의 얼굴을 봐서. 그는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가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대신 명심해라. 내 놈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내 놈의 것이 아니다. 평생을 내 어머니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사회에 나가 단 하나의 허튼 짓이라도 했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는 날이면 그땐 정말로 내 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내 어머니의 자비도 두 번은 없다. 강철 같던 군단장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들로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동시에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윤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에게 내려진 기적 같은 선고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며칠 후 윤지석은 군복이 아닌 낡은 사복 차림으로 3군단 위병소를 걸어 나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수년간 몸담았던 군대,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사회는 차가웠고 그의 앞길은 막막했다. 불명예 전역이라는 낙인은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설 터였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뿐이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며 꼬박 이틀을 달려 강원도 속초의 장사동 포구에 도착했다. 비릿한 소금 냄새와 축축한 바닷바람이 그를 맞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언덕배기에 있는 강여울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그가 집 앞에 섰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윤지석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할머니가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윤지석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님.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의 등 위로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일어나게. 속죄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발로 하는 게야. 윤지석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는 자신의 옆에 놓인 또 다른 그물을 턱으로 가리켰다. 마침 저기 그물 찢어진 데가 잔뜩 있는디 손은 쓸 줄 아는가.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다. 윤지석은 그날부터 장사동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 집의 작은 골방에 기거하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물 손질도 비린내 나던 생선 손질도 차츰 익숙해졌다. 그의 희고 부드럽던 장교의 손은 어느새 찢기고 갈라져 투박한 어부의 손이 되어갔다.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몸을 움직였다. 할머니의 낡은 집 지붕을 고쳤고 겨울을 나기 위한 장작을 팼다. 동네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고 포구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묵묵히 땀 흘리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에게 노동은 형벌이자 구원이었다. 몸이 고되고 힘들수록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은 평온을 찾아갔다. 그는 매일 동해의 거친 파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둥그러져 가는 갯바위들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바로 저 갯바위와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윤지석은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 씨앗을 심고 있었다. 할머니가 흙을 만지며 무심하게 말했다. 땅이란 게 참 정직하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니 말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지. 사람 사는 것도 이와 같아.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자라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자라는 게야. 하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심고 성실하게 땀 흘려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단다. 윤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황폐해진 마음밭에 아주 작은 속죄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윤지석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어촌의 일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다.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명예는 어깨의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이마와 정직한 손길에 있다는 것을. 그는 속초 장사동, 이 속주의 땅에서 자신의 두 번째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다. 속초의 여름은 다시 돌아왔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해 여름처럼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바다는 짙푸른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을 싣고 왔고 강산의 풍경은 돌고 돌았지만 사람의 풍경은 결코 같을 수 없었다. 그해 7월의 마지막 날 최하늘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군 복무를 마치고 12사단 위병소를 나섰다. 1년 전 그의 할머니가 모욕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위병소 앞은 저녁의 기쁨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하늘은 자신을 배웅 나온 동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지난 세월의 고됨과 추억을 가슴에 담았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사복 차림의 삼촌 최강철이었다. 군복을 벗은 그는 여전히 산처럼 굳건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날카로운 강철 같은 냉기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은 고요함이 느껴졌다. 하늘아,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구나. 삼촌은 조카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정들었던 인제의 산들을 뒤로하고 동해 바다가 있는 속초를 향해 달렸다. 차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할머니는 잘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도요.
그가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가 누구인지 최강철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다. 그리고 그 사람 윤지석 씨도 내 할머니 곁에서 제 몫을 다하며 잘 지내고 있더구나. 최강철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조카에게 들려주었다. 어머니 강여울이 직접 쓴 탄원서를 받고 고뇌했던 자신의 이야기, 차가운 영창 독방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윤지석을 마주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속초 장사동으로가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는 그자를 내 힘으로 파괴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할머니는 그를 품어서 변화시켰지. 부러뜨리는 것만이 강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낡은 편지지 한 장을 통해 배웠다. 어쩌면 가장 강한 것은 모든 것을 부수는 강철이 아니라 그 강철마저도 품고 녹슬게 하여 결국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저 바다인지도 모르겠구나. 하늘은 삼촌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응어리가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다. 차가 속초 장사동의 작은 포구 마을에 들어섰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생선 말리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언덕 위 익숙한 파란 지붕집이 보이자 하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의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강여울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고 그 옆에는 한 사내가 있었다.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리고 바닷일에 단련된 단단한 근육,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묵묵히 통발을 손질하고 있는 사내. 윤지석이었다. 그는 장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영락없는 섬마을의 우직한 어부였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무사히 돌아왔구나.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하늘을 부둥켜 안았다. 하늘이도 할머니의 작은 등을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작업을 멈춘 윤지석이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먼저 최강철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하늘의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모든 죄와 참회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최하늘 씨, 늦었지만 저녁을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가 당신과 할머님께 지은 죄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할머님의 안녕을 살피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두 분의 행복을 비는 것으로 제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은 윤지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비굴함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직시하고 그것을 끌어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간의 고요한 슬픔과 평온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늘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리고 윤지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할머니를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지석은 놀란 눈으로 하늘이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감히 그 손을 잡아도 되는 것일까? 망설이는 그의 손을 하늘이 먼저 다가와 굳게 잡았다. 두 남자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질긴 악연의 고리는 마침내 완전한 용서의 매듭으로 완성되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작은 밥상에는 4명의 사람이 둘러앉았다. 할머니가 갓 잡아온 해산물과 윤지석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 그리고 하늘이의 저녁을 축하하기 위해 최강철이 사온 귀한 약주까지.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풍성한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4사람은 어둠이 내리는 장사동 포구의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수평선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며 동해의 밤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최강철은 붉게 타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하늘아, 나는 평생을 강철처럼 사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최선이라 믿었다. 부러질지언정 결코 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지. 하지만 나는 틀렸다. 저 바다를 보아라. 바다는 매일같이 제 몸을 때리는 파도를 전부 받아주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품어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내 할머니의 마음이 바로 저 바다였다. 그는 윤지석을 흘긋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강철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강철보다 더 단단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저 바다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는 넓고 깊은 마음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최강철, 그의 강철 같던 신념과 자부심이 어머니의 바다 같은 사랑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더 크고 깊은 지혜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윤지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은 자였고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잃어버린 계급장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온과 삶의 목적을 얻었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강여울 할머니는 자신의 곁에 앉은 3명의 사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강철 같은 아들도, 이제 막 어른이 된 손주도, 그리고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저 가여운 젊은이도 모두 그녀에게는 똑같이 소중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였다. 그녀의 바다 같은 마음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다. 그날 인제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 별은 이제 속초의 밤바다 위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한여름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인간의 구원과 한 가족의 탄생,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 안은 바다의 노래와 함께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